네, 안녕하십니까. 에너지 빅데이터 시계열 예측, 그리고 아리마 모델에 대해서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시험, 기간 동안 다른 과목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 또 이제 다음 주에 있는, 저희 최종 프로젝트 발표 때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제 이전까지 이제 저희가 다뤘던 데이터들은 되게 타뷸러 형태의 데이터, 그리고 공간상에 분포하는 자료, 이런 것들이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시간이라는 이제 축이 들어간 데이터, 즉 시계열 데이터를 어떻게 예측하는지 다뤄보려고 합니다.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모델이 이제 그 아리마라고 ARIMA 이렇게 있습니다. 이 총 세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건데 이게 다루겠지만 ARIMA입니다. 오토, 리그레시브, 그리고 인테그레이티드, 무빙 에버리지. 그러니까 여기는 자기상관, 차분, 평균 이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모델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뭐 다양한 시계열 자료에는 뭐 시간에 따른 우리나라의 전력 수요라든가 아니면은 하루 단위로 이제 뭐 브렌트나 아니면 두바이유 같은 에너지 가격 그리고 혹은 뭐 천연가스 소비량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자료들이 시간 순서대로 쌓이게 되는 경우에 그리고 이제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할 때 쓰면 가장 쓸 수 있는 가장 고전적이면서 강력한 예측 기법이 아리마다. 어, 이제 그 제가 이제 앞부분에는 제가 수업을 하다가 근데 이제 뒤에서는 이제 표서준 교수님께서 여서 그 여러 가지 머신러닝 기법들을 소개를 하셨는데 제가 그때 마지막으로 수업했던 내용 중 하나가 선형회귀였기 때문에 선형회귀를 잠깐 복습을 하고 아리마를 가면 이제 설명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선형회귀에 대해서 잠깐 다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선형회귀가 어떻게 되냐 봤더니 우리가 이제 예측하려고 하는 변수 y에 대해서 이제 입력 변수 x1, x2 혹은 xm까지가 있고 그 앞에 이제 여러 개의 개수 베타 0부터 베타 m까지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우리가 베타들을 우리가 이제 학습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파라미터들이고 그리고 1번부터 m까지 있는 이게 이제 인풋 피처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거는 이제 오차입니다. 오차. 우리가 관측 오차라든가 아니면 모델의 단순함 때문에 발생되는 한계로 오는 오차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로 줄일 수 없는 오차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측한 y는 x, x2, xm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이거를 단순하게 선형의 조합으로 된다. 그래서 이 선형 결합, 선형 회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베타들을 그 학습을 했더냐, 혹은 베타들을 어떻게 계산했느냐를 떠올려 보시면은, 우리가 이 선형 회귀 모델로부터 추정한 값을 y 해지라고 하고, 실제 값을 y라고 하면은 이 두 개의 차이의 제곱, 즉, 잔차 제곱합, 이거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학습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뭐 여러 번 이터레이션을 거쳐서 학습하는 게 아니라, 선형 대수에 의해서 이걸 최소한으로 하게 만드는 이 베타들의 조합이 다 정해져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로부터 선형회귀 모델을 학습하고 그리고 이용할 수 있었다. 근데 이제 이런 선형회귀 모델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네 가지 가정들이 보면 첫 번째로 입력 변수들과 그리고 이제 출력 변수들 간의 어떤 선형 관계를 우리가 가정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입력 변수들 간의 독립성을 우리가 가정을 하고 세 번째로는 호모스케데스틱 이게 등 분산성이라는 거죠. 등 분산성. 어떤 자료의 위치나 아니면은 어떤 패턴에 따라서 그 우리가 이제 관측하게 되는 이 y 값이 뭐 y 값의 이 분산이라고 하는 게 크게 변하지가 않는다. 위치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런 한계가 있어. 가정이 필요했고요. 마지막으로 이 에러는 항상 정규 분포를 따르는 에러다. 이런 가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가정들이 이제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우리가 선형회계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발생될 수 있는 이슈들이 어떤 게 있었냐면 첫 번째로 멀티콜 리니어리티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이제 독립이라고 했는데 x가 받은 x1과 x2 그리고 xm 서로 간에 이제 상관성이 있어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 모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제 그거를 우리가 멀티콜 리니어리티라고 했죠. 멀티콜 리니어리티. 그 멀티콜 리니어리티를 이제 제거하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이제 차원 축소를 하는 방법이 있었다라는 것도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뤘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만약에 그 input 피처와 그리고 이 리스판스 사이에 관계가 선형이 아닌 경우, 그죠? 아닌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지금은 x1에 대한 1차항만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제곱항, 3차원, 3차항 뭐 이렇게 우리가 올리거나 혹은 선형 회귀 말고 이제 그 외 다른 뭐 KNN, 트리 베이스드 모델 그리고 그레디언트 부스팅 이제 여러분이 이제 지금 과제를 하면서 하는 좀 더 그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다양한 머신러닝 모델들 혹은 이제 나아가면 이제 2학기 때 에너지 자원 이제 그 인공지능이라는 수업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신경망 모델까지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게 어, 이 오버피팅 이슈죠. 예, 우리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작은 오차를 발생하지만 테스팅 데이터 혹은 밸리데이션 데이터에서 가장 높은 오차가 발생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트레이드 오프를 지켜야 됩니다. 모델의 컴플렉시티에 따라서 모델 베리언스와 모델 에러가 두 개가 다르게 반영하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잘 조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오버피팅 같은 거를 우리가 이제 제어를 하려고 하면은 선형회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지 리그레션이나 라쏘 이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1차 선형 회귀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x에 대해서 x제곱, xd까지 올라가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게 다 그 고차 선형 회귀식이 되겠습니다. 이제 약간의 비선형성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몇 차항까지 할 거냐, 그죠? 이게 뭐 D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 D를 어디까지 하냐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자료로부터 정해지는 게 아니라 사용자인 우리가 이제 정해줘야 되는 이런 파라미터들을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말을 했었고요.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통해서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두 개 사이의 에러를 잘 균형점을 잘 찾아야 한다. 어, 이제 이렇게 고차항의 선형회귀 모델을 사용하면은 이제 약간의 비선형성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가 있고, 근데 이거는 뭐 엄청 복잡한 모델은 아니고 그냥 선형회귀인데 거기 이제 2차항, 3차항, 뭐 D차항까지 우리가 조금 이게 확장했다는 정도가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데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그러니까 D를 굉장히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죠? 만약에 이 D가 자료의 개수만큼 있다고 하면은 우리 모든 자료들을 정확히 지나가는 어떤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꼭 좋은 모델은 아니고요. 너무 이제 모델을 복잡하게 만든, 이 경우에는 이제 이 D를 너무 크게 만든다 하면은 이제 다시 오버피팅 리스크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가,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x라는 변수와 x 제곱이 완전히 독립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또 x 세제곱도 있고 x 네제곱도 있다 보니까 이 x 제곱, x 세제곱 안에 어, 일종의 멀티 콜리니티를 우리가 이제 더하게 된다는 뭐 그런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앞에 선형 회귀 그냥 단순한 선형 회귀 모델도 사용해보고 다창의 모델도 해볼 때 이제 그 중에 어느 게 가장 좋은 건지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는 그 사이에서 우리가 정하게 된다. 그리고 이거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 그죠? 리지나 라스를 통해서 우리가 로스의 페널티를 주게 되는데 그 리지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이 부분은 저희 선형 회귀랑 같죠? 근데 뒷부분을 보시면은 각각의 파라미터들의 제곱세 합 에 그 람다를 곱한 거. 람다는 이제 이 왼쪽에 있는 항과 오른쪽에 항에 있는 그 균형을 찾기 위해서 쓰는 람다입니다. 그죠? 이 람다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값을 최소화하는 거를 더 영향을 크게 만드는 거고, 람다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우리 그냥 일반 선형 회귀 모델과 유사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히 오차를 줄이는 것보다 오차의 제곱을 줄이는 거에 더해 가지고 각각 항의 제곱이 최소화돼야 된다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모델을 피팅하는 동안에 어, 어느 한 피처가 리스판스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니까 이거 하나만 값을 크게 주고 나머지는 0에 가깝게 준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피처만 사용할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값이 너무 특출나게 높아버리면은 그러니까 하나의 피처만 리스판스에 너무 영향을 크게 많이 주도록 만들면은 이 전체 로스는 이제 증가하게 될 테니까 이제 그런 경우를 피해 가지고 가능하면 X1부터 X2 그리고 XM까지 고루고루 균형 잡히게 이제 그 정보를 활용해서 리스판스를 만들어라. 리치랑 이제 다른 라쏘가 다른 점은 뭐냐면 이제 여기는 L1 놈을 L2 놈을 사용했지만 여기는 L1, 즉, 절대값을 이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여기 뒤에,
이 값이 있어서 베타가 너무 커지는 걸 막았고, 그리고 이제 멀티콜 리니어리 같은 것도 일종의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고, 다만 이제 이 뒤에 걸 추가함으로 해서 모델 바이어스는 커지지만, 그러니까 에러는 커질 수 있지만 모델 베리언스는 줄어든다. 그렇죠? 이게 트레이닝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의 그 에러의 밸런스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주고 내기 했던 겁니다. 좀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곡선을 우리가 시도 시간에 달았었습니다. 여기 y축이 그 이제 전체 모델에 대한 에러라고 하면은, 에러는 크게 어, 모델 베리언스랑 그 다음에 모델 바이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X축이 뭐냐면은 컴플렉시티, 얼마나 더 복잡한 모델을 사용하느냐, 이렇게 있었어 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모델 바이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모델 컴플렉시티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제 이게 값이 줄어드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근데 반대로 모델 베리언스, 즉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를 집합을 이렇게 집합 1번, 집합 2번, 집합 3번 있다고 했을 때 이제 각각을 학습시켜서 나온 모델 간의 차이, 모델 베리언스인데, 그 모델 베리언스 차이는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합이 전체 이 모델의 에러가 되는데, 그래서 모델 컴플렉시티는 어디서부터 결정돼야 되냐면은 여기 어, 바이어스와 베리언스 두 개의 합이 이제 최소가 되는 이 지점이 어, 최적이다.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여기에 이 뒤에 항을 더 추가를 함으로써 우리가 뭘 고려를 하는 거냐면, 지금 모델 베리언스를 이제 제어를 하는 겁니다. 모델 베리언스를 고려를 해가지고 어, 모델 베리언스는 이제 좀 줄어들게 되지만 반대로 이제 모델 바이어스는 좀 증가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컴플렉시티를 조금 낮추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기억이 안 나시면은 저희 강의 자료 앞에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세 번째 형태의 에러가 있었는데, 세 번째 형태의 형태는 뭐였냐면은 irreducible 에러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모델 컴플렉시티와 상관없이 있는 에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irreducible 에러, 모델 바이어스, 모델 베리언스 세 가지를 합친 게 토탈 에러가 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라쏘도 마찬가지로 이제 같은 기능은 있는데, 라쏘는 이제 여기에 더 나아가서 어떤 추가적인 혜택이 있냐면은, 우리가 이 람다를 달리하면서 우리가 이 라쏘를 피팅하다 보면은 피처 셀렉션의 효과가 있습니다. 피처 셀렉션.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 절대값이 이제 그 절대값의 로스를 이제 그려보시면 뾰족하게 생겨가지고 어느 한 파라미터를 0으로 먼저 보내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 없는, 그러니까 좀 덜 중요한 인풋 피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개수를 0으로 만들어 버리자, 이렇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람다 값이 변함에 따라서 어떻게 이 베타들이 변하는지에 따라서 어느 변수가 더 중요한 건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예시를 보시면은 우리가 저게 총 6가지의 인풋 피처가 있는데, 이 6가지 피처로부터 우리가 어떤 걸 예측한다고 했을 때, 이제 그 모델을 만들었을 때, 아까 라쏘에 있던 람다, 그 람다를 이제 값이 작은 것부터 값이 큰 것까지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먼저 이제 AI라고 하는 이게 어쿠스틱 임피던스, 음향 임피던스입니다. 음향 임피던스가 먼저 이제 0으로 가서 사라져 버리고, 어, 이게 무슨 변수를 예측한 거냐면은, 제 생각에 어, 음, 여기 지금 그림이 나와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여기 6개의 변수를 이용해서 어느 한 피처를 이제 예측하는 건데, 이제 먼저 보시면은 여기 람다 증가하면서 먼저 어쿠스틱 임피던스 0으로 수렴해 버렸죠. 그러니까 어쿠스틱 임피던스가 가장 덜 중요하고, 두 번째로 0으로 수렴한 게 뭐냐면은 VR이니까 이게 VR 있고요. VR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들어간 게 이제 TOC, 토탈 오르가닉 카본, 그 유기물의 총 함량이고, 그 다음에 이제 permeability, 그 다음에 뭐 취성도, brittleness, 마지막 porosity,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다. 아마 이게 뭘 예측하는 거였냐면 얘네들의 값에 따른 뭐 하이드로카본의 부존량을 예측하는 이런 모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라쏘를 이용해서 피처 셀렉션 이런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근데 뭐 산형 회귀 모델 최종 발표에서 거의 사용 안 하시니까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머신러닝을 처음에 다룰 때 이게 가장 이제 근본이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번 복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타임 시리즈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타임 시리즈란 무엇인가? 타임 시리즈는 우리나라로 시계열입니다. 시계열. 시계열 자료라고 하면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순서대로 기억된 데이터의 나열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우리 최근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매일 그러니까 지난 올해 초부터 1월 1일부터 1월 2일, 1월 3일 이렇게 이제 주식 시장이 열리는 날마다 하이닉스 혹은 뭐 삼성전자의 종가 주식의 그 마지막 가격이 얼마였는가 이렇게 되면은 그날 이제 하루라는 일정한 간격을 기준으로 우리가 그 주식 가격이 기록이 되니까 그 시계열이 될 거고요. 혹은 뭐 가게를 내가 차렸는데 그 가게에 월별 판매량 1월과 2월, 3월과 4월 이렇게 매달 한 달 간격씩 우리가 얼마씩 물건을 팔았는지 혹은 우리나라 GDP 같은 거 지난 몇십 년간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GDP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이런 것들 다 이제 시계열 이제 자료가 될 수 있고 이제 시계열 자료는 이제 식으로 나타내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제 소문자 Y는 이제 자료인데 그 이제 그 각 시점마다 기록된 값을 소문자 y로 표현하고 이 전체를 대문자 y로 표현한 거예요. 일종의 대문자 y는 벡터라 보시면 되고요. 소문자 y는 각각의 이제 요소들이 된다. 그래서 보면은 이 소문자 y에 하첨자 t가 있는데 하첨자 t는 뭐냐면은 여기 t0부터 시작됩니다. t0부터 그러니까 시작한 날부터 그 다음 날 해가지고 언제까지냐면 t 날까지 이제 우리가 값을 이제 누적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옆으로. 그죠? 여기 대문자 t가 가장 최근이고 0으로 가면 갈수록 과거가 되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시계열 분석의 목표는 뭐냐면은 데이터가 우리가 이제 시간별로 이렇게 쌓여가면서 어떠한 패턴으로 이제 그 자료들이 쌓이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계열이라고 하는 그 자료 안에 있는 특성을 우리가 모델링을 해서 아직 보지 못한 미래가 굉장히 꿈만 같죠.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을 하루만 미리 예측할 수 있다고 해도 우리는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주식은 이제 너무 많은 요소들이 이제 개입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뭐 태양광 발전량 이번에 어느 한 팀이 이제 우리 인하대학교 태양광 발전을 하는 그 예측하는 모델을 만드는데 이제 뭐 물론 이제 거기는 이제 기온이나 아니면 다른 기상 자료를 이용해서 뭐 우리가 예측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태양광 그 딱 자료 하나만 있고 그럼 그 태양광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발전되는 태양광 발전량을 보고 이제 그거를 시계열 자료로 인식을 한 다음에 그 시계열로부터 우리가 미래값을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좀 예시를 들어보면 오른쪽 이 그림은 49년도부터 65년도 정도까지, 61년도까지 어, 이제 그 비행기 탑승 어느 한 비행기의 탑승자 수를 나타냅니다. 그죠? 보시면은 이제 시간에 따라서 보시면은 이제 뭐 매달 간격으로 기록이 됐다 하면은 매달 간격으로 보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행기 보급이 더 늘어나고 사람들의 그 비행기 사용량이 대중화되면서 이렇게 점점 조금씩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휴가를 떠나는 그 휴가철이 있죠. 언제냐면은 이제 보통 이제 여름철과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있는 뭐 크리스마스 시즌 뭐 이렇게 보시면 이제 1년에 두 번의 이렇게 피크가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가다가 그래서 이렇게 좀 작다가 어느 여름에 또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하는 이런 패턴도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일종의 시기에 다른 겁니다. 여기서 여기 있는 점들을 우리가 y sub t라고 하면은 여기 그보다 하나 앞에 있는 거는 y sub t-1 번째 자료가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자료를 이제 예측할 때는 우리가 단순히 선형획이나 뭐 KNN 혹은 뭐 Reinforcement Learning 여러분 혹시나 그렇게 해서 예측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이제 그보다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예측 모델은 아리마라고 합니다. 아리마. 아까 아리마가 크게 세 개의 단어로 합친 거라고 했는데 처음에 AR, AR은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입니다. 이거는 자기 회귀 모델이고요. 두 번째 I는 인테그레이티드입니다. 인테그레이트.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제 미분을 하겠다는 거고 마지막 무빙 에버리지는 이제 MA가 무빙 에버리지인데 이제 이동 평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이제 시계열 자료를 예측할 때는
과거와의 회귀성, 그리고 전체 평균의 트렌드, 혹시 필요하다고 하면은 차분까지 해서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모델을 예측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근데 이제 잠깐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우리가 이 YT라고 하는 예측할 때 그냥 YT-1부터 해가지고 여기 앞에 있는 여기까지 뭐 이제 각각의 여기 과거 하루 전날, 한 달 전, 두 달 전, 세 달 전 이걸 각각의 인프 피처를 해가지고 그냥 미래를 예측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냥 선형회귀 무게들랑 똑같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선형회귀의 과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여기 그각 인풋 피처들 간의 독립성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독립성이 유지가 되지 않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 전과 두 달 전, 그리고 세 달 전 있다 하면은 한 달 전과 두 달 전은 서로가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더 상관이 클 거고 그리고 한 달과 세 달 뒤에도 그러니까 그 뭐 두 달 간격이 떨어져 있긴 한데 그것도 약간의 간격이 있을 수, 그 독립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서로가 상관돼 있는 문제가 발생하죠. 이렇게 이제 인풋 피처들 간의 이게 독립성이 없어지고 이제 다중 상관성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선형 회귀 모델로 이 문제를 풀면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세 가지를 나눠서 우리가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근데 이제 우리가 시계열 자료를 예측한다고 했을 때 모든 시계열 자료를 우리가 항상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음, 반드시 하나의 그 근본적인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선형 회계를 할 때 네 가지 전제 조건, 독립성, 어, 분산이 크게 바뀌지 않는 거, 그리고 선형성, 어, 그리고 에러가 가우시안이어야 된다. 뭐 이런 가정들이 있다시피 우리가 이제 아리마나 혹은 시계열 자료를 해석할 때 어떤 가정이 필요한데 그 가장 큰 그 가정이 뭐냐면은 스테이셔너리티, 정상성, 우리나라 말로 정상성입니다. 이거 여러분 혹시 다음 학기에 지구 통계학 수업을 이제 들으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지구 통계학에서도 스테이셔너리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스테이셔너리티. 어, 만약에 그 시계열 자료가 위클리니까 약한 정상성을 가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시점에 따라서 시점에 따라서 어떤 물성이 독립적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수학적 조건을 만족해야 된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게 시간 따르면 예를 들어서 주식 가격이라 합시다. 뭔가 에너지 가격이라 칩시다. 그러면은 얘가 보시면은 얘들이 막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있는데 정상성이라고 되려고 하면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 시점에 따라서 대략적인 평균이 일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정해야 된다. 제가 지금 왼쪽에 있는 자료에 대해서 제가 0일과 20일 사이 이 여기 있는 자료를 가지고 평균을 계산했다고 칩시다. 여기 U1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 40일부터 60일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뮤 여기를 뮤2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80일부터 100일까지를 여기를 뮤3라고 했을 때 뮤1, 뮤2, 뮤3가 이게 서로가 이렇게 비슷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가 비슷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 공간은 뭐 제가 거리를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잡을 수 있으니까 임의의 위치에서 내가 어느 시점을 어떻게든 잡든 간에 그 범위 안에 있는 평균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어, homoscedasticity, 그죠? constant variance야 된다. 지금 이제 이 왼쪽에 이 값들을 보시면은 제가 아까 좀 지울게요. 예. 아까 마찬가지로 다시 여기 이 영역을 잡은 다음에 이 영역 안에 있는 이 값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값들의 분산을 보면은 이거 이제 시그마 1 제곱이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 시그마 2 제곱이라고 하고 여기는 시그마 3 제곱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분산 1, 분산 2, 분산 3이라고 하면은 보시면은 이 위아래로 이 변하는 정도가 이 지점에서나 이 지점에서나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0일부터 20일까지 분산도, 40일부터 60일까지 분산도, 80일부터 110일까지 분산도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스테이셔너리티, 위클리 서스테이셔너리티를 이제 그 가정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죠? 아까 앞에서 봤던 그 비행기 탑승 객수, 월별 탑승 객수. 자, 이거 보시면은 비행기 보급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되고 있죠? 탑승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을 계산해 보면은 평균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자료는 이제 스테이셔너리티를 만족하는 거니까 얘는 이제 스테이셔너리티입니다. 스테이셔너리티 정상적인데 근데 얘는 아니다. 스테이셔너리티 하지 않다. 첫 번째로 평균 이제 그 뮤가 이제 델타 뮤가 점점 증가하고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보시면은 분산을 볼게요. 분산. 예전에는 탑승자 수가 이제 계절에 따라서 크게 변할 리가 없어요. 이게 작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보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람이 이제 휴가철에 아무래도 이제 그 떠나는 그러니까 비즈니스 목적으로 떠나는 1년 내내 떠나는 사람 수보다 이제 그 특정한 휴가철에 떠나는 이런 일반적인 사용자 수가 점점 늘어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어, 이 값의 위아래로 분포가 커지죠.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그마 이거 제곱도 점점 이제 시간에 따라서 더 커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도 성립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이 두 개가 지금 만족 안 하고 있잖아요. 얘도 바뀌고 있고 얘도 바뀌고 있는 겁니다. 오른쪽 자료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는 시저널리티가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그 피크를 찍는 이 지점과 이 지점과 이 지점과 이 지점 이게 며칠 간격으로 그러니까 몇 달 간격으로 있죠 정확히 12개월 단위로 있죠. 12개월. 그러니까 12개월이 될 때마다 8월이 매번 오니까 올해 8월, 작년 8월, 재작년 8월. 그러니까 어, 단순히 내 그 지난 몇 달 동안의 자료보다 이제 이 1년이라고 하는 이 반복성, 그러니까 계절성에 의해서 자료가 우리도 연결되다 보니까 사실 오른쪽에 있는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비정상적인데 비정상적인 이유가 평균도 바뀌고 있고 분산도 바뀌고 있고 마지막으로 시즈널리티까지 있기 때문에 얘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자료고 오른쪽은 정상적인 자료다. 그래서 아리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보다는 왼쪽에 있는 형태의 자료가 더 적합한 어, 예측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조건 미래를 예측 못하는 거냐라고 하시면은 그건 또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자료를 예측할 때는 좀 추가적인 자료 전처리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료가 어, 그 정상적이냐 혹은 정상적이지 않냐를 이제 판단하는데 조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상관 함수 줄여서 AFC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분 자기 상관 함수 줄여서 ACF, PACF 이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지구 통계학 하신 수업을 들으신 분은 이거가 뭔지 알겠죠? 코릴로그램입니다. 코릴로그램. 뭐 무슨 코릴로그램이면은 시점이 H만큼 떨어진 두 점 사이에 코릴레이션 코에피션을 계산한 거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x축이 자, 이 함수를 보시면 x축에 있는 x축이 이게 뭐냐면은 x축은 레그입니다. 레그. 레그는 어떤 자료 이게 시계열 자료에서 h만큼 떨어진 점들의 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h를 내가 1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기가 지금 0이니까 0은 여기 있고 여기 1이라고 하면은 앞선 자료에서 우리가 이 거리가 1씩 떨어진 얘네들을 쌍으로 잡는 겁니다. 이 헤드 앤 테일, 헤드 앤 테일을 잡아가지고 그러면은 여기 보면 여기 헤드 값이 나올 거고 여기 테일인 값들이 나올 거니까 이제 얘네들의 각각의 값을 우리가 가지고 이 스캐터 플러스 그려보면은 뭐 이렇게 값이 나올 텐데 얘의 이제 그 콜레이션 코에피션 람다를 계산한 거가 x고 근데 이제 이걸 두 칸 간격으로 볼 거냐 세 칸 간격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이제 이 스캐터 플롯이 달라지겠죠. 이제 그때 값이 달라질 건데 이게 그 말입니다. 이게 어, 그 h가 1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그 타임 인터벌이 하나씩 떨어져 있는 걔네들의 자료를 쌍으로부터 계산한 공분산. 근데 레그가 0이란 말은 뭐냐면 자기 자신과 그러니까 레그가 0이라면 나와 나 자신의 값이니까 나와 나 자신을 이제 공분산 계산하면 분산과 같고 위에 분산 아래 분산이면 1이 되죠 무조건. 그래서 레그가 0일 때는 무조건 1에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레그가 이제 그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값이 이제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움직이는데 0에 가까울수록 독립인 거고 마이너스 1이나 1로 갈수록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는 거니까 자, 이제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상관성이 이제 줄어들다가 그죠? 이제 줄어들다가
다시 좀 이거 같은 게 좀 특별한 자료라서 그 시즈널리티가 있는 자료라서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이게 이제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 파란색 그 배경에 줄어듭니다. 파란색 배경은 이제 그 컨피던스 인터벌인데 신뢰 구간인데요. 만약에 이 ACF 값이 이 파란색 영역 안에 들어오게 된다 하면은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독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더 이상 그 유의미하게 상관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중요하지 않고 이제 좀 중요한 애들이 어디 있냐면 여기 파란색 영역을 벗어나는 애들. 얘네, 그러니까 얘네 이렇게 떨어져 있는 애들은 이제 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어디까지 영향을 주냐 봤더니 대략 여기가 30, 29, 28, 27번째 자료까지 영향을 대충 주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ACF는 이런 거죠. ACF를 이제 수학적 정의는 다른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이제 활용하는 측면에서 그럼 ACF가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 거냐? 내가 오늘날의 값을 예측하는데 혹은 오늘날의 값을 우리가 만들어내는데 과거에 얼마만큼의 자료들이 나한테 영향을 주느냐는 겁니다. 이거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말하는 바는 뭐냐면은 나보다 27 타임 인터벌 전에 있는 자료까지 나한테 영향을 줄 수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7, 27, 뭐 하루 단위로 했다고 하면 27일 전. 그러니까 뭐 주식 이게 만약에 어, 뭐 천연가스 가격이었다 하면은 27일 전까지 천연가스 가격이 오늘날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내가 어떤 모델을 이제 그 고려를 할 때 27일 전까지 봐야 된다. 이제 두 번째 이제 쓰는 이게 PAC는 뭐냐면은 우리가 부분 자기 상관 함수인데요. 이 왼쪽과 유사합니다. 왼쪽과 유사한데 다른 점은 뭐냐면은 어, 내가 예를 들어서 어, 레그 10인 이 얘네들을 본다고 하면은 사실 레그 0과 레그 10 사이는 뭐냐면은 레그 1부터 2, 3, 4, 5, 6, 7 이게 얘네들이 다 영향을 주고 있죠. 얘네들이 얘랑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얘랑도 영향이 줄 수가 있고 하는데 이제 얘도 이제 양쪽으로 영향을 줄 텐데 그 주변에 있는 값들의 그 영향을 다 걷어내는 겁니다. 어떻게 걷어내느냐? 선형 회귀 모델을 만들어서 레지듀얼을 만듭니다. 그 레지듀얼 사이에 상관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거는 GPT한테 한번 확인하시고 이제 우리는 이제 활용하는 측면에서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라고 보면 이제 왼쪽은 그런 멀티 콜리니어리티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계산한 자기 상관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파셜 ACF는 그런 그 멀티 콜리니어리티를 제거를 한 다음에 우리가 얻은 함수다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파란색 영역이 있어요. 이 파란색 영역이 뭐라고 했냐면은 컨피던스 인터벌, 신뢰 구간이고 신뢰 구간 안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제 값이 유의미하지 않다, 값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뜻인데 파셜 어, PAC로 봤을 때는 어디까지 자료가 우리 영향을 좀 중요하다 보다면 저는 이 생각에 여기는 이제 아홉 번째 것까지는 우리가 영향을 주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홉 번째. 우리가 RE마라고 했기 때문에 RE마는 AR이 있고 그 다음에 MA가 있죠. 중간에 I가 있는데 I를 차치하고 AR에서 우리가 얼마나 과거까지 자료를 참고해야 되냐라고 볼 때는 PAC를 이용하고요. 반대로 무빙 에버리지 저 전체 주변의 평균이 얼마만큼 이제 바뀌는지를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했을 때는 어떻게 쓰냐면은 PAC를 이용합니다. 여기 나중에 하이퍼 파라미터가 나올 거예요. 그 AR에 필요한 하이퍼 파라미터. 우리가 이거를 뒤에 얘기하지만 얘는 이제 P라고 얘기를 할 거고 얘는 Q라고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이 P라고 하고 Q라고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 P나 Q를 어떻게 정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실내 구간 안으로 들어오는 마지막 여기 값.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는 이제 Q를 정한다는데 Q는 27이 되면 좋고 얘는 이제 P는 얘는 P인데 P는 이제 9, 9번째 정도 범위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이퍼 파라미터 AR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9로 하고 MA의 하이퍼 파라미터는 27로 해야겠구나라고 하는데 이게 아리마의 핵심이에요. 아리마의 핵심. 자, 그럼 세 가지 자료 형태가 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형태를 좀 구분을 해볼게요. 이게 다 스테이셔너리를 하지 않는, 그러니까 정상성을 다 위반하는 자료들인데 첫 번째는 왜 이 정상성을 위반하고 있죠? 이 지점에서의 평균, 이 지점에서의 평균, 이 지점의 평균, 이 지점의 평균, 평균이 자꾸 올라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값이 증가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내 실제 값을 바로 예측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상적인데 얘의 한번 미분값 얘를 이제 f라고 하면은 우리가 f 프라임이라고 하는 f 프라임을 한번 계산을 하면은 f 프라임은 f를 시간에 따라 미분한 거니까 이렇게 미분을 한번 하게 되면은 미분 값은 아마 어떤 이 값이 나온다 하면은 그 값이 왔다 갔다 변하겠지만 이제 미분하는 값을 우리가 찍어보면 이렇게 좀 일정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 기울기랑 여기 왔다 갔다 하지만 여기 기울기랑 여기 기울기로 보면은 얘가 증가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차로 증가한다고 하면은 미분하면은 정확히 일정한 값으로 일정해지는 거죠. 그죠?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미분을 해주게 되면은 자료를 정상화 시킬 수 있다. 그죠? 그 값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미분을 하면 해결할 수 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여기 이 영역의 분산이랑 여기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분산이 적어지고 있죠. 분산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헤테로스케데스틱 하는 경우인데 이렇게 헤테로스케데스틱 한 거. 분산이 자꾸 변하는 경우에는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어, 여기 예, 헤테로스케데스틱 한 거고 마지막 여기는 뭐냐면은 한 시즌별로 이게 뭐 얼마를 기준으로 이게 값이 이게 비슷한 게 반복이 되는 거죠. 뭐 여름, 겨울 뭐 이렇게 뭐 계절이 있다던가 혹은 어, 뭐 요일마다 다를 수 있죠. 어떤 식당을 내가 매출을 한다고 하면 식당 매출이 아무래도 회사들이 목요일 날 회식을 많이 할 테니까 목요일 날 좀 피크를 찍을 거고 월요일과 혹은 금요일에는 회식을 잘 안 하니까 회사 주변의 식당들이 좀 그때쳐가지고 그러니까 일주일 간격이든 혹은 한 달 간격이든 혹은 어, 그 1년의 간격이든 이렇게 계절성 있는 거 그죠? 자, 여기서 이거 이제 아리마해서 아까 앞에서는 AR과 MMA 얘기했지만 이게 미분을 하게 되면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 되고요. 이거는 박스콕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교재에 보면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로고를 취하다던가 아니면은 익스펑션을 취해가지고 여기 왼쪽과 오른쪽 영역에서 그 값이 조금 비슷해지게 전처리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영역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S를 붙였죠. S가 뭐냐면은 시즌입니다. 시즌. 그러니까 시저널 아리마라고 하는 이제 그 기존 아리마에서 조금 더 발전된 아리마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면은 우리가 이것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예측 못한다는 건 아니고 다만 추가적인 기법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리마 이제 정식으로 정의를 해보면은 그게 세 글자 AR 오토 리그레시브 자기 자기 상관 혹은 자기 회귀 그리고 이 I는 인테그레이티드 혹은 이제 인테그레이티드는 이제 적분한다는 뜻인데 이제 그 반대가 차분한 거죠. 그러니까 차분하겠다는 거고 미분하겠다는 거고 AR 어, 이제 이동 평균 이동 평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아리마를 보통 날 때 이렇게 아리마라고 하고 괄호 열고 PDQ가 있습니다. 이 P가 AR의 하이퍼 파라미터고요. 그리고 D가 I의 하이퍼 파라미터고요. 그다음에 Q가 MA의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어, 자, 그럼 P의 의미는 뭐냐면은 number of lag observations included in the model. 어,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오늘날 가격을 예측하는데 며칠 전까지 가격을 내가 선형 회기처럼 만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예측할 거냐 이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8일 혹은 10일 전에 주식 가격이 오늘 영향이 없을 수 있는데 5일이나 4일이나 3일 전까지 가격은 오늘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 가까이 있다 보니까 저 이거 그럼 얼마나 먼 데까지 우리가 그러면은 그걸 써야 돼 이렇게 이제 결정하는 게 이 P인데 P 번째 그 과거까지만 우리가 이거 그 자기 회귀 모델에 사용하겠다는 건데 그럼 얼마나 먼 데까지 하겠어라고 할 때 우리가 이 P는 어떻게 된다냐면은 아까 떤 함수를 이용하냐면은 P A C F라고 하는 부분 자기 상관 함수 부분 자기 상관 함수 PC를 이용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D는 아까 D가 0이면 그냥 원래 자료 그대로 쓴다는 거고 D가 1이면은 한번 이 값을 1차 미분해서 쓰겠다. D가 2라고 하면은 2차 미분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몇 번이나 이거 미분하겠느냐. 아무래도 이제 평균이 점점 증가하는 이런 이제 그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이게 트렌드가 있는 경우에 한 번 미분하거나 혹은 이제 비선형적으로 증가한다 하면 두 번 미분하게 되면은 값이 일정해지죠. 그래서 어, 스테이셔너리 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평균이나 점점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차분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세 번째, M.
MA에 필요한 Q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오늘날의 가격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어, 그 지난 과거 며칠 동안의 평균을 내가 참고해서 내가 쓰겠다. 그러니까 이게 그 평균을 우리가 이제 여기다 좀 활용하겠다는 건데 그때 그 평균을 계산할 때 필요한 윈도우 사이즈를 얼마만큼 할 거냐라는 겁니다. 이건 어디서부터 정했냐면은 아까 앞서 봤던 ACF 그죠? ACF에서 우리가 뭐야 컨피던스 인터벌 안으로 들어오는 그때 마지막 레그가 언제인지가 Q가 되는 거고 PACF에서 들어가는 게 P가 되는 거고 미분할지 안 할지는 딱 일단 자료를 보면 미분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지는 우리가 보면 알죠. 그래서 D를 하나 먼저 정해놓고 그다음에 P나 Q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기 상관 함수 그리고 부분 자기 상관 함수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정해야 되는 하이퍼 파라미터인 겁니다. 일종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수식으로 정리를 하면은 그죠? 수식으로 정리를 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 자, 이거는 지금 어떤 경우냐면 D를 1로 한 거예요. 그래서 Y 자체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Y 프라임을 지금 예측하고 있죠. Y 프라임이 뭐냐면은 T 시점과 그 전 시점의 차이입니다. 차이. 한번 미분한 거죠. 미분한 건데 그 Y 프라임은 어떻게 계산되냐 봤더니 일단은 상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큼이 뭐냐면은 AR 모델입니다. AR. 그리고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모델이냐면은 MA 모델입니다. MA. MA는 Q까지, AR은 P까지.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미분할 거냐, 두 번 미분할 거냐, 이거는 이제 D인데 D는 우리가 먼저 정하고 오는 거라고 했죠. 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직접 식을 가지고 계산하지 않을 테니까 자세히 공부하고 싶으면은 찾아보시고. 근데 우리가 활용하는 입장에서는 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여기 입실론들은 뭐냐면은 각 시점마다에 있는 화이트 노이즈다. 백색 소음입니다. 백색 소음. 그리고 이 화이트 노이즈는 반드시 전기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0이고 그 다음에 아까 자료에 원래 가지고 있는 분산만큼 이 어떤 백색 잡음이 생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AR 파트에 있는 AR 파트에서 여기가 P나 Q나 D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고요. 파라미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모델 학습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들은 뭐냐면은 여기 어, 파이 1부터 파이 P까지 있는 얘네들이 이제 AR에 있는 파라미터입니다. AR에 있는 파라미터고 마찬가지로 여기 세타 1부터 세타 Q까지 얘네들은 MA의 파라미터입니다. MA 파라미터. 얘는 파라미터 for MA, 파라미터 for AR. 그리고 엡실론은 받지만 특정 시점에서의 화이트 노이즈, 그러니까 전기 분포를 따르는 화이트 노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식으로 보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AR 모델 하나 보고요. 그 다음에 MA 모델 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아리마로 돌아오겠습니다. AR 모델은 앞에서 보면은 미분 안 하고 뒤에 MA 파트 없애버리면 그러면 그걸 AR 모델이 되는데 AI 모델의 근본 원리는 오늘의 값은 어제 혹은 그저께 혹은 3일 전 이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가격은 어, P번째 과거까지의 선형 회기로 예측이 되고 그리고 화이트 노이즈는 어떠냐면은 평균이 0이고 이 분산이 이렇게 있는 이렇게 화이트 노이즈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시각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오늘날의 값, 그러니까 T 시점에 오늘날의 값은 하루 전부터 P일 전까지의 그죠? 이거 선형회기죠. 선형회기. 선형회기 함수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선형회기 모델에서는 얘들이 다 베타였는데 우리 베타 말고 얘는 파이라고 막 썼지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마지막에 화이트 노이즈가 있습니다. 수식으로 간단하게 쓰면은 아래로 같이 정리를 할 수 있고. 그러면은 며칠 전까지 과거를 써야 되느냐? 이제 그걸 P죠. 하이퍼판의 P는 어떻게 해석되냐면은 제가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 자기 상관함수, 그러니까 PACF, PACF를 통해서 계산하는데 이게 x축이 뭐냐면 레그고
y축 값이 그 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이에요. 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 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 어, 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 레거 0일 때 무조건 1이죠. 1이고. 근데 대신에 이제 레가 증가하면서 이 값이 줄어들게 되는데 0에 가까워지는데 보시면은 여기 이 파란색 영역이 뭐냐면은 컴퓨터 인터벌 해가지고 여기 안으로 값이 들어오게 되면은 독립인 겁니다. 값이 어디까지 튀어나와 있죠? 이제 얘네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무시를 하겠습니다. 얘네들은 크게 벗어나 얘네들 무시하게 된다면은 가장 마지막으로 튀어나와 있는 애가 어디면 여기에요. 여기. 얘가 몇 번째 자료냐면은 아홉 번째 자료, 아홉 번째 자료. 그래서 우리가 이 PACF로부터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오늘날의 가설을 예측하는 데는 아홉 번째 전 타임 인터벌까지 가설을 봐야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PAC로부터 P는 9가 되어야 돼요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가 제일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빙 에버리지. 이제 그 무빙 에버리지면은 이제 대략적인 오는 그 경향이 있는데 그 경향에서 얼마만큼 벗어나 있느냐. 그러니까 그 경향에서 벗어나 있는 거를 우리가 셔크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 주식 가격은 뭐 S&P 500이나 아니면은 뭐 나스닥 100 같이 이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지수들이 있죠. 그런 지수들이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증가하는 거는 이제 증가하는 건 대세인데 그 사이에서 뭐 전쟁이나 혹은 어떤 정치적인 이슈나 아니면 어떤 지정학적인 위험 요소에서 혹은 소비자들의 투자 심리가 바뀜에 따라서 어느 날 올랐다가 그죠? 그리고 어느 날 올라가면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날 팔려고 하니까 또 그건 다 떨어졌다가 이게 이제 추세는 장기적으로 올라가는데 이제 그 안에서 그 장기 추세 안에서 얘가 값이 좀 크게 나올 때도 있고 작게 나올 때도 있으니까 그 셔크가 얼마였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다음에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무빙 에버리지 이동 평균의 기본 원리입니다. 기본 대세가 있고 그러니까 평균이라고 하는 대세가 있는데 그 대세에서 얼마만큼 과거에 좀 좋았어. 그러면 이제 이번에 좀 안 좋아야지 평균이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혹은 과거에 안 좋았으면은 오늘은 좋아야지 또 평균이 유지되는 거니까 이제 그걸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재 가격은 어떤 평균이 있는데 그리고 그 평균 플러스 linear combination of current and Q 번째 전에 있는 화이트 노이즈로부터 우리가 조합을 얻게 된다. 그래서 오늘날 가격 얘는 대세죠. 이 뮤가 있고 그다음에 현재 시점에서 화이트 노이즈가 있는데 근데 과거 시점의 화이트 노이즈도 우리가 이제 영역 이게 넣는 겁니다. 그죠? 여기 값이 잘못됐어요. 여기가 입실론이 돼야 됩니다. 입실론. y가 아니라 입실론입니다. 왜냐면은 얘가 입실론이 이전에 좀 컸으면은 요거 값이 작았으면은 뭐 컸으면 작았으면 하면 이제 서로가 이제 상충돼 가지고 내가 오늘은 뭐가 돼야 돼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내가 현재 시점 말고 그 과거 시점의 화이트 노이즈를 우리가 이제 그 인풋 피처로 쓰고 그러면 그때 이제 들어가는 이 세타들이 뭐냐면은 아까 앞에서 봤던 파이와 같은 거죠. 얘네들이 이제 파라미터입니다. 파라미터. 뭐의 파라미터냐면은 무빙 에버리지 모델의 파라미터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써야 되나? Q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Q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ACF로부터 계산한다. ACF. 얘는 오토 콜레이션 펑션. 마찬가지로 여기 컨비넌스 인터벌이 있는데 여기 들어오는 여기 보면 얘는 이 자료는 좀 특별합니다. 왜냐면은 시저널리티도 있는데 그냥 이제 바로 넣어서 그래서 여기 가장 마지막에 튀어나오는 얘가 여기 뒤로는 다 여기 안에 들어와 있네. 그래서 여기는 다 들어와 있네. 그래서 고려 안 넣는다 하면은 이제 총 27까지 봐야 된다. 이렇게 Q는 27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네, 됐죠? 이해했죠? ACF로부터 Q를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PACF로부터는 P를 계산할 수 있는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아리마에서 중간에 있는 그 I가 없으면은 ARMA 뭔가 알마 모델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뭐 더 일반화시킨 게 이제 그 중간에 I를 붙여가지고 아리마라고 하면은 이제 D 컴포넌트가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료가 아까 봤던 뭐 이렇게 증가하고 있거나 혹은 뭐 이렇게 값이 좀 감소하고 있다던가 이렇죠. 혹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이게 값이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미분하게 되면은 이제 어 값이 일정 비슷해지고 얘는 이제 1차 미분 혹은 1차 미분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렇죠? 얘는 이제 D가 1이 돼야 되고 얘는 D가 2가 되면은 정상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D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예시인데 어 뭐
뭔지 모르겠어. 어떤 자료인지 모르지만 인덱스네, 인덱스. 인덱스가 이렇게 장기 우상향하는 트렌드가 있댔죠. 근데 이게 이제 그럼 이제 평균이 자꾸 증가하고 있으니까 일정한 타임 인터벌로 봤을 때 평균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게 스테디 애널리즈 하지 않는데 내가 여기에 1차 미분을 하게 되면은 한번 미분을 하게 되면은 미분한 값은 어떻게 바뀌나 봤더니 이 값이 0을 중심으로 0보다 조금 더 큰 값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실제 이 인덱스를 바로 예측하는 게 아니라 이 미분된 값을 예측하자라고 보면은 이 미분된 값, 그러니까 전처리를 한번 했죠. 전처리를 한번 한 값은 정상적이니까 이 값을 기준으로 AR 모델과 MA 모델을 적용하면은 예측할 수 있겠구나라고 된 겁니다. 이 이미지는 여기 아래에서부터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박스 젠킨 메소돌로지인데 순서도죠, 순서도. 아리마 모델을 적용하기에 필요한 이 순서도입니다. 그죠? 아리마 적용 굉장히 대표적인 첫 번째 방법으로 뭐냐면은 아리마 모델에 필요한 P, D, Q를 정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D는 어떻게 정하냐? 먼저 D부터 정해야 돼. D는 어떻게 정하냐면은 자료의 그 추세를 보고 이게 증가하느냐 혹은 감소하느냐 혹은 뭐 이 주변으로 왔다 갔다 하느냐 이게 정상적이냐에 따라서 그죠? 만약 이렇다면 D는 0으로 하면 되는 거고 얘는 이 같은 경우는 D는 1을 정도로 해준 겁니다. 그죠? 그죠? 그럼 D를 정하고 나서 얘는 P, A, C, F 함수로부터 계산하고 얘는 A, C, F로부터 필요한 길이를 계산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P랑 D랑 Q를 정했습니다. 그죠? 정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파라미터를 이제 선택하는 이거 모델 학습 과정이 학습하게 되면은 AR에 있는 세타들과 파이랑 M에 있는 세타들을 우리가 계산하게 되죠. 그럼 우리가 아리마 모델이 예측한 값들이 있고, 과거도 예측할 수 있고, 미래도 예측할 수 있으니까, 아리마 모델이 내놓은 값이 있고요. 실제 우리가 관측했던 값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두 개를 뺀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 레지듀라고 하는데, 만약에 아리마 모델이 제대로 이제 작동을 한 경우라고 하면은, 그죠? 그럼 이 레지듀에 어떤 특성이 있어야 되냐면요. 어, 일단 이 잔차의 기대값은 0이고, 그리고 이 잔차들의 자기 상관도 0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죠? 자기 상관도 0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순수한 백색 노이즈가 돼야 되는. 그러니까 오늘날, 어제, 그저께 이렇게 하면은 오늘날의 순수 노이즈랑 그 백색 소음이랑 그다음에 어젯날의 백색 소음 두 개는 그 독립이 되면 안 되는, 그러니까 완전히 독립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서로 상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게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 평균이 0일 것, 평균이 0일 가깝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K시점만큼 떨어지니까 어떤 K가 이제 뭐 K가 0보다 크다고 하면 그러니까 K가 1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바로 다음 날과 현재의 그 화이트 노이즈 사이의 그 공분산도 0이 되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나아가서 우리가 그 정규 분포를 가정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그 레지디오를 우리가 딱 분포를 그려봤을 때 평균이 0이고 분산이 특정한 게 있는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는 이렇게 되는지 확인해봐요. 근데 만약에 얘가 만약에 0이 아니거나 혹은 공분사 0이 아닌다 하면 뭐가 잘못된 거냐면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다시 여기 와서 이제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레지듀얼이 다 맞다 하면은 지금 모델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를 예측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박스 젠킨 메서더로지고 이제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은 P나 D나 그다음에 Q 그죠? P가 있고 D가 있고 Q가 있다 하면 P, D, Q 이렇게 있다.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P는 1부터 예를 들어서 10, 얘도 1부터 10, 그죠? 여기 다 해보는 거예요. 모든 조합을 다 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D는 여기는 이제 D는 0일 수도 있고, D가 1일 수도 있고, D가 2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죠? 이 모든 조합들을 다 해보는 거죠. 그죠? 일종의 그 그리드 설치처럼 이렇게 모든 가능한 조합들을 다 해봐가지고 그 중에 우리가 두 가지 있는데 AIC라고 하는 값이 있고 BIC라는 값이 있습니다. 뭔지 자세히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전통적으로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예측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다른 방법으로는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AIC랑 BIC 얘네들은 값이 작을수록 좋은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조합으로 해가지고 AIC든 BIC든 두 개 중에 하나의 값이 최소가 되는 그 조합을 찾는 거. 이게 굉장히 그 브루트 포스하게. 그러니까 이건 어떤 분석을 하지 않고 그냥 이제 직접 찾아 나가는 거고 오른쪽은 우리가 자료를 분석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적당한 Q나 D나 Q를 찾는 방법인데 두 개 중에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됩니다. 이제 어, 아무래도 왼쪽 방법이 조금 더 간단할 테니까 왼쪽 방법을 사용하셔도 좋고 혹은 나는 그 자료를 좀 해석해서 보겠다 하면 오른쪽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리마는 끝났고요. 아까 그 계절성이 있는 경우 아까 항공 비행기 탑승 이용자 수인데 이 보면은 여름 휴가철마다 이 사람들이 하죠. 8월쯤 될 것 같은데 8월. 8월쯤, 7, 8월쯤에 사람들이 가장 해외를 많이 떠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휴가철이니까. 이렇게 시즈널리티가 있는 경우 태양광 발전도 혹은 풍력 발전도 바람이 잘 부는 계절에 따로 있겠죠. 그리고 그 일사량이 길어지는 우리는 이제 적도에서부터 위로 올라와 있으니까 여름에는 해가 길고 겨울에는 해가 짧을 테니까 자, 그렇게 이제 1년을 주기로 우리가 지구가 공전하면서 발생되는 계절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걸 할 수 있냐면은 이런 계절성이 있다고 했을 때는 간단히만 말씀드리면은 내가 지금 여기서 P나 Q가 있어가지고 P나 Q가 어느 3이라고 하면 내가 이 3일 전에 있는 이 세 가지 값으로만 내가 현재를 예측하는 것보다 좀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1S 혹은 2S만큼 떨어진 이 값도 함께 활용해 주면은 더 예측성이 더 좋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즈널리티, 그러니까 일정한 반복이 되는 이 주기는 이제 요일이면은 7일일 거고 그다음에 한 달이면 30일 정도 될 거고, 그다음 1년이면은 12개월 혹은 365일이 되겠죠. 뭐 이렇게 이 주기성을 가진 주기가 있다 하면은 이 주기에 따라서 어, 우리 주변에 있는 값뿐만 아니라 여기 타임 인터벌을 이제 일부러 이게 S만큼 떨어뜨린 그 얘네들 값도 활용해서 내가 모델을 예측하겠다 하는 게 이제 어, 사리마입니다. 사리마. 시즈널 아리마. S를 붙여갔죠. 그래서 얘네들 하이퍼 파라미터가 어떻게 되냐면 아리마에 있는 소문자 PDQ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주기성 전만큼 자료를 보는 대문자 P, 대문자 D, 대문자 Q가 들어갑니다. 대문자 D를 이제 보통 영어로 두고요. 이거 영어로 그냥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그러니까 1년이라고 하면 1년 전에 혹은 이 P가 예를 들어서 뭐 2라고 하면은 작년과 재작년에 그 현재 시점에 있는 값을 AR로 해서 우리가 쓰겠다. 그리고 Q가 또 예를 들어서 3이라고 하면은 뭐 지난 3년 동안의 평균을 가지고 내가 값을 예측하겠다. 이게는 이제 시저널 무빙 에버리지 되고 이게는 시저널 오토 코릴레이션이고. 그래서 이 아리마 사리마의 식을 나타내게 되면은 이제 여기 영역은 그러니까 AR이고요. 여기는 뭐 무빙 에버리지가 되고요. 그죠? 차분했으니까 이게 뭐 D는 뭐 1이라고 하면은 자, 여기 보면은 여기만큼이 이제 S만큼 떨어진 시점들에 대해 발생되는 AR이고요. 여기 마찬가지로 S라는 시점만큼 발생되는 무빙 빈도 에버리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더 추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자, 정리를 하면은 시계열을 예측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게 정상성. 어, 근데 이제 엄밀한 의미의 정상성은 사실 어렵기 때문에 위클리 스테이셔너리티만 돼도 우리는 이제 좋다. 위클리 스테이셔너리티가 뭐였냐면은 평균이 일정하고 분산도 일정하고 그죠? 그리고 시즈널리티가 없는 거.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세 가지 조건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세 가지가 만족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측 못하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평균이 점점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차분을 했었으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분산이 바뀐다는 거는 우리가 아까 다루지 않았지만 박스 콕스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걸 이용하면 된다고 했고 로그나 아니면 익스포넨셜 씌우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즈널리티에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사리마라고 하는 모델을 이용하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다 방법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자료를 이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스테이셔너리한 자료를 변환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I에 해당되는 차분, 그 다음에 자기 회귀 모델, 평균 이동 모델 해서 했었고요. 어, 이 차분을 몇 번 할 거냐 이거는 D고, 얼마 과거까지 내가 자기 회귀에 사용할 거냐는 P고, 무빙 윈도우는 얼마만큼 쓸 거냐는 얘네들이 Q인데, D는 우리가 직접 정하는 거고 P는 PACF, 그 다음에 Q는 ACF부터 확인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아까 어, 앞에서 봤던 이 순서도 박스 젠킨 메서더로지를 우리가 떠올리면 되고, 근데 그게 귀찮으신 분들은 이제 AIC나 BIC 같은 그 값을 이용해서, 얘네들은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모델이니까 이게 작아지는 모델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계절성 있는 경우에 쌀이마를 이용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내가 실제로 아리마 모델을 사용해봤다. 그럼 이 네 가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료가 정상적인지 확인하고, 정상적이지 않다고 하면은 이 위에 있던 이제 방법도 찾는데, 먼저 아리마에서는 미분을 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하고, 미분을 해야 된다 하면 미분하고, 아니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ACF랑 PACF로부터 Q랑 P를 정하죠. 그 다음에 레지듀얼을 보는 겁니다. 레지듀얼. 그 실제 내가 예측한 값과 실제 값의 차이를 봤을 때 레지듀얼의 평균이 0이고, 그리고 레지듀얼, 오늘날의 레지듀얼과 그러니까 어제의 레지듀얼, 그 전날의 레지듀얼, 이 얘네들이 공분산이 0이 되는가, 시점이 달랐을 때, 그러니까 독립인가, 나아가서 이 레지듀얼이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느냐, 분산은 다르다 하더라도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느냐를 보는 거. 자, 이것들이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음,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여기 참고 문헌도 있고요. 근데 이제 아리마는 단변수 시계열 예측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태양광 발전량을 예측한다고 해서 태양광 발전량 자료만 가지고 다음날 태양광 발전량 예측하는 거예요. 근데 그 태양광 발전 예측하는 팀은 태양광 발전량을 이제 물론 그 최종 발표 때 그 시계열로 해석을 해서 이걸 문제 풀어낸 건 아닌데, 지금 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시계열로 이제 내가 뭐 주식 가격이든 아니면은 태양광 발전량이든 내가 값을 예측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값에 영향을 주는 자료들도 여러 개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REMAX라는 방법이 있어요. REMAX. REMA는 하나만 이제 쓰는 건데, 이제 REMAX는 예를 들어서 태양광 발전 시계열 자료가 있고 기온에 따른 시계열 자료도 있고 뭐 일조량에 대한 시계열 자료도 있다 하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이용해서 다음날의 일조량, 다음날의 태양광 발전량 이렇게 계산합니다. 다변수의 그러니까 그 시계열 자료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게 REMAX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거 혹시 한번 사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사용해 주시면 되고.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시계열을 가장 마지막에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시계열을 제대로 이제 그 강의를 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이것보다 시간이 더 많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직접 사용해서 최종 발표 때 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좀 혹시나 이제 최종 발표 때도 내가 사용하는 자료가 시계열에 가까운 자료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면은 해보시는 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 자료 여기서 마치고요. 네. 그 i클래스에 제가 코드를 하나 올려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만들었는데 한국어로 설명을 바꿨어요. 한국어로 설명을 바꾼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폴더 그 다운 받아 보시면은, 다운 받은 그 폴더 안에는 어떤 자료들이 있냐면은, 여기 그 CSV 파일이 하나 있을 거예요. CSV 파일. 이거는 우리나라의 실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그죠? 하루 단위, 한 시간 단위로 필요했던 전체 에너지 수요입니다. 우리나라 자료예요. 우리나라 자료. 엑셀에서 좀 그려보면은 뭐 insert line,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은, 물론 이거 나중에 저기 파이썬으로 가서 다시 할 거지만,
렉이 걸리네요. 그쵸? 엑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총 열 개수가 10만 개가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이 하면은 굉장히 느려진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제 경제가 점점 좋아지다 보니까 그 산업이 더 발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서서히 증가하는 게 좀 보이나요? 보이는데 2020년에 조금 떨어졌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줄어들고 코로나 끝나고 나서는 다시 좀 증가를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고 1년에 두 번의 피크가 있는데 언제냐면은 어, 여름이랑 겨울 있죠? 여기 1월 1일 쪽에 있는 이 겨울이고 여름, 겨울, 여름 뭐 이렇게 예, 뭐 렉이 걸려서 그냥 끊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파이썬으로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아리마 모델 여기 그 우리나라 어, 그 전력 수요량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난 약 10년간 전력 수요량 자료를 바탕으로 아리마 모델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아리마 모델은 자기 회귀, 차분, 이동 평균 세 가지, 그리고 이 세 가지에 각각 필요한 기호들 다 보시면 됩니다. 먼저 이제 자료를 불러오면 되는데 혹시나 여기서 이제 돌렸을 때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태츠 모델이 없으면은 핍 인스톨 스태츠 모델이랑 없으면은 TQDM도 없으면 TQDM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얘는 뭐냐면은 자료를 불러오고요. 그리고 첫 번째 컬럼이 시간이니까 데이터고, 그다음 두 번째 컬럼은 이제 우리가 전력 수요량이고, 근데 이제 시간 자료이기 때문에 그 to date time으로 이용해서 우리가 시계열로 바꾸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인덱스화 시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료가 어떻게 되냐면은 어,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이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아마 하시면은 하루 단위로 1시간 단위로 예측하면 너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했냐면은 어, 그 한 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달 평균을 냈습니다. 한 달 평균. 그러니까 한 달 매달 그 이제 예를 들어 보시면은 13년 1월, 13년 2월, 13년 3월에 있는 하루 평균 에너지 그 소비량을 평균 낸 겁니다. 그러면 총 10년 동안이었으니까 총 10년 동안을 이제 개월수로 하면은 120, 그러니까 현재 그 타임 시리즈 개수가 120개인, 그죠? 120개인 그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은 아까 엑셀로도 그려봤는데 이제 이거는 아까 엑셀로는 이제 하루를 이게 바뀌었었는데 이제 이거는 한 달씩 평균을 내다 보니까 자, 23년도 1월에는 이제 여기 값을 보시면은 어, 65기가와트 아워 정도 되는 하루에 그거만큼의 잠시만요. 한 달을 평균을 낸 거니까 그러니까 시간당 필요한 시간당 필요한 에너지량이 되겠네요. 시간당 필요한 그러니까 한 시간당 필요한 에너지량이 그러니까 여기 단위는 메가와트 아워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어, 23년도 1월에는 65기가와트 아워만큼의 에너지가 매 시간마다 필요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보일러를 덜 때우죠. 그러다 보니까 봄에는 줄어들었다가 여름이 되면서 에어컨을 틉니다. 그래가지고 60기가와트 아워. 근데 또 가을이 되니까 또 줄었다가 다시 또 날이 추워지니까 그죠? 이게 왔다 갔다 공기 모이죠. 여름 수요보다는 겨울 수요가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값이 좀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값이 기간이 길지 않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20년, 30년을 본다고 하면 확실히 한번 미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좀 증가를 하다가 또 감소하는 부분도 있고, 또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차분은 굳이 안 해도 그냥 정상적이다라고 그냥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분을 하지 않고, 바로 이제 ACF랑 파샬 구분 자기 상관함수 PACF 어디 봤습니다. 그죠? 아까 이 파란색 영역이 컨피던스 인터벌이라고 했으니까 보니까 어떻습니까? ACF로 봤을 때는 자기 상관으로 봤을 때는 그 신뢰 구간에 벗어나 있는 게 딱 보니까 24 정도 같아요. 24 정도가 딱 튀어나왔어요. 24까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편자기 상관함수 PACF로 봤을 때는 13번째 정도까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16, 17번째까지 가니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정확히 여기 어느 게 좋은 건지 모르겠으니까 아까 두 가지 방법인데 박스 제킹 그리고 혹은 뭐 PAC, BAC 봐가지고 그냥 브루트 폴스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코드로 하는 거니까 브루트 폴스하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AIC랑 BIC가 있는데 그중에 저는 AIC라고 하는 아카이케 인포메이션 크라이테리온 이거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정의된 것이고 이게 값이 낮을수록 좋은 모델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AIC를 쓰든 BIC를 쓰든 이제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는 이제 AIC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아까 봤더니 얘가 이제 Q를 정하는 거고 얘가 P를 정하는 거니까 Q는 대략 24 정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얘는 P는 대략 한 17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정해봤어요. 사실은 뭐 이거 나 0부터 다 해볼래 여기 0부터 다 해볼래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하면은 아마 여러분 컴퓨터로 아마 1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저는 이제 굉장히 값을 줄여가지고 제가 딱 봤을 때 P나 Q는 이 정도 돼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딱 그 한 두 개 정도 되는 값에 대해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하는 거고 차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D는 하지 않았고 아래에 여기 있는 식들이 뭐냐면은 아리마 모델을 그 조합마다 P, Q, D 조합마다 만들어서 걔네들의 AIC 값과 BIC 값을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값이 뭐였는지 그 하이퍼 파라미터 먼저 확인하고 나면은 그걸로 다시 아리마 모델을 다시 만들면 되겠죠. 모델 선언하고 그다음에 그 자료에다가 핏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그 결과를 기록하는 거. 이 결과는 리스트로 돼 있으니까 보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아마 이거 30초 정도 걸릴 거예요. 그래서 어, 네.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 나는 이거 아예 고려 안 하고 그냥 다 해보겠다 하면은 오래 걸리게 된다. 음, 오래 걸려서 해도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다시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AIC 기준 하나인데 AIC가 가장 작은 게 좋은 거니까 제일 작은 게 뭐냐면은 P는 24가 되면 좋고요. Q는 17이 되면 좋답니다. 그리고 D는 어차피 다 0을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얘가 제일 좋은 조합인 거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24. 얘는 24가 되고, 24가, 여기 딱 24까지가 나와 있으니까 24까지 되는 거고, 얘가 아까 17까지였죠? 17까지. 여기 딱 나와 있는 제가 처음 생각했던 대로 지금 딱 값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죠? 그 아까 위에서 봤던 PEC랑, 그다음에 그 ACF 두 개를 봤을 때, 제가 딱 제일 좋을 것 같은데 했던 게 실제로 AIC 값도 적게 나와서 좋더라. 아, 그러면 아래는 뭐냐면은, 다시 그걸로 이제 학습을 다시 시켜가지고, 그 결과를 이제 정리하는 거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정리를 하는 게 이 리절트 서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그죠? 길죠? 잘렸는데 보시면은 여기 있는 게 얘가 이제 파이 1 그러니까 AR에 대한 파라미터니까 파이 1, 파이 2부터 파이 11까지 있는데 얘가 언제까지 파이 27까지 있는 거고 그 아래는 뭐 세타도 나오겠죠. 이 값들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뭐 앞에 상수도 나오고 아무튼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좀 전체를 보게 되면은 마지막에 있는 게 뭐냐면 시그마면 시그마. 그러니까 화이트 노이즈의 분산이 얼마만큼 되는지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는 뭐냐면은 어, 내가 실제 값과 그리고 그 아리마로 예측한 그 값을 뺀 그러니까 잔차들의 값을 나타낸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리마 모델을 이제 0이고 그 실제 값은 그 기준으로 여기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실 수 있죠. 그죠? 이 값을 보면은 뭐죠? 보시면 알겠지만 내 오늘날의 값과 그 바로 전의 값이 크게 상관이 없죠. 값이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봤더니 좀 독립인 것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또 그 정규 분포를 따라야 되는데 이 초록색이 완전한 정규 분포고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그 잔차들의 이 분포를 봤더니 이 주황색처럼 났어요. 완전히 일치하지 않지만 자, 왜냐면은 이게 실제로 120개 정도 되는 데이터 점들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정기분포에 그냥 유사하게 이렇게 수렴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 이것도 좋다. 왼쪽도 좋게 나왔고 세 번째는 어, QQ 플랫인데 QQ 플랫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았으니까 자세히 하지 않겠습니다. 빨간색 선 주변으로 있으면 좋습니다. 빨간색 주변으로 있다는 말은 뭐냐면은 어, 이론적인 여기 정규 분포에서 우리가 계산했던 그
그 값과 그다음에 실제 우리 분포와 그 값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얘기 하는데 빨간색 선이 있으면은 두 개 분포가 완전 일치한다는 거니까 이 빨간색에서 멀어진다면은 이 분포 저 분포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여기 왼쪽 부분과 이 가운데 몇 개 부분을 빼면은 대부분 다 빨간색 위에 선이 있으니까 좋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릴로그램을 다시 계산해봤는데 내가 레그가 0일 땐 무조건 이제 값이 1이긴 하지만 레그가 1이 된 순간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다 0에 수렴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완전히 독립이 된 겁니다. 독립. 그러니까 화이트 노이즈가 내 전차, 오늘날의 전차랑 어제의 전차, 그리고 그저께 전차는 서로가 다 독립이 된다고 했는데 그 독립이 된다는 거를 이 코릴로그램이 레그가 1인 순간부터 다 0으로 가니까. 그래서 얘는 평균이 0이고 그 분산이 이제 일정한 정기분포를 따르는지를 판단하는 거고 이 그림이나 이 그림 두 개 분포를 나타내는 그 분포를 비교를 해준 거고 얘는 그 독립성 화이트 노이즈 간의 독립성을 비교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그 영역 안에 다 들어오고 이 분포가 비슷하면은 그리고 이게 그냥 실제로 자료를 봤을 때도 이게 랜덤하게 막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면은 정상적이라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는 잘된 아리마 모델이다라고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위에 해석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제 밑에 설명 들어갔습니다. 위에 1, 2, 3, 4 그림 있죠. 그래서 1, 2, 3, 4 그림 보시고 여러분이 하면 됩니다. 위에 걸 다시 볼게요. 위에 걸 다시 보면은 마지막 1년만큼을 테스트 자료로 쓰고 그다음에 지난 9년 동안의 자료만 내가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 해 자료를 내가 예측한다. 자, 이렇게 모델을 사실은 그렇게 하겠죠. 우리가 아리마 모델을 실제로 쓴다고 하면은 그 미래를 예측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똑같은데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그 영역을 분할만 시켰어요. 마지막 1년 동안만 마지막 1년 동안만 제가 따로 빼놓고 아리마 모델을 여기 이 영역에서만 제가 학습을 시킬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 테스트 자료 안에서에 있는 그 ACF랑 그다음에 PACF를 다시 계산해 봤더니 위에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기도 24 정도 되고 얘는 17 정도 되니까 크게 다르지 않아 가지고 어, 그냥 그대로 써도 되는데 약간 우리가 위에 거랑 똑같으니까 P는 24 그리고 얘는 17. 이게 얘가 제일 좋은 조합이었어요. 그냥 하나만 바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AIC, BIC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만 그냥 쓰는 겁니다. 어차피 그게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거 위에 것처럼 하려고 하면 또 여러 번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한 번만 학습해도 이게 제일 좋을 거라는 걸 알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적합한지를 판단을 하고 위에 거랑 똑같은 하이퍼 파라미터, 똑같은 하이퍼 파라미터 기준으로 하되 다만 테스트랑 트레이닝 영역을 나눴기 때문에 트레이닝 영역 안에서만 다시 아리마 모델을 다시 예측하는 거예요. 위에 거랑 값이 조금씩 다를 거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그때 이제 테스트 영역에서 우리가 예측한 것과 실제 값의 RMS랑 MA 그리고 그 상대 오차가 얼마큼 나왔는지 봤더니 상대 오차는 약 3% 나왔고 그죠? 굉장히 정확하죠? 그다음에 이렇게 값이 나왔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 아까 단위가 메가와트 아워니까 지금 이게 그 RMSE 혹은 그 평균 절대 오차가 평균 절대 오차가 2000 나왔다는 거 맞으면 2기가와트 아워만큼의 이제 오차가 발생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2기가와트 아워면은 작은 값은 아니죠. 왜냐면은 그만한 화력 발전소 하나가 500메가와트 캐파시티를 가지니까 화력 발전소 4개만큼의 오차를 지금 어, 나타내고 있는 거니까 그죠? 아무튼 근데 우리가 이만큼이나 그래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해봤더니 이 검은색선은 실제 그 미래 그 실측 값이고요. 그리고 이 주황색 값이 우리가 아리마 모델로 예측한 값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피크를 좀 잘 못 맞추는 경향이 있죠. 여기 피크, 여기 좀 못 맞추는 게 있고, 그리고 여기 떨어질 때도 너무 과소하게 예측한 이런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근데 또 그 95% 신뢰 구간으로만 보면은 신뢰 구간 안에 그래도 실제 값이 다 있는 걸 봐서, 그래도 이 신뢰 구간을 봤다고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에너지를 위기 대응을 한다고 하면은, 그죠? 천연가스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껐다 켰다 이런 것들이 좀 용이하니까 이 실내 구간 안에서만큼은 우리가 발전 설비를 준비해놓고 에너지 수요가 딱 증가한다 하면은 이제 바로 이제 거기를 이제 작동시켜서 에너지를 좀 대비를 한다 하면은 어느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거에 대한 이제 대비를 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잔차나 이런 거 봤더니 대부분 다 잘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 하면은 저희가 아까 수업 시간에 했던 거 그냥 실제로 해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할 거 뭐냐면은 이거 스크립트 그대로 주고 여러분 자료 그냥 GPT 올린 다음에 여러분 자료로 한번 하는 걸 똑같이 해줘 하면은 아마 잘 짜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거는 이제 그 미래 뭐죠? 이거는 더 미래입니다. 이거 22년도까지 이제 자료가 있었는데 22년도까지 다 재학습해가지고 23년도 값은 어떻게 됐을 거냐 이렇게 해서 예측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3년도 1월은 예측값이 이렇게 나왔고 P10 상한 하한이니까 95 그 기준으로 해서 95% 기준으로 알파 레벨이 5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5%인 걸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P5가 이 값이고 P95가 죄송합니다. P2.5가 이거고 P97.5가 이 값인 겁니다. 뭐 무슨 말인지 알죠? 상한과 하한 이렇게 정해가지고 됐다. 쌀이마 아래는 쌀이마인데 이거는 해보세요 직접. 아래 코드는 있으니까 여러분이 쌀이마 왜냐면 이것도 이제 계절성이 있다 보니까 나는 계절성을 좀 하겠다 하면 되는데 근데 이게 해보면은 우리가 지금 자료가 120일밖에 없어 120개 전밖에 없어가지고 이 S를 키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해보시고 그냥 본인이 직접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아리마에 대해서 배우고 또 아리마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에너지 전력 수요량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적용한 코드를 공유를 했고 그리고 이걸 돌리고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간략하게 다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은 시험 다 잘 마무리하시고 여러분 최종 발표까지 잘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